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팀을 가리는 축구대회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더불어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일본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고전했던 첫 경기를 지금 막 치렀는데요. 먼저 선제골을 넣었지만 역전까지 허용하면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기어코 승리하기는 했지만 일본이 알려진 대로 예상한 대로 아주 막강한 완벽 전력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일본이 베트남과의 경기 어떻게 치렀고 왜 질 뻔했는지, 그리고 일본이 넣은 결정적인 득점에 대해서 일본 현지 팬들이 일본판 손흥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아시아 최고의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일본의 경기에서 소환된 이유는 무엇인지 경기 주요 상황들과 세부 기록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아직까지 이변 없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최국 카타르가 레바논과 개막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호주가 인도에 2대0 승리를 거뒀고요. 중국은 타지키스탄과 0대0 무승부, 우즈베키스탄은 시리아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 결과들이 이변이라기보다는 정석대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고요. 일본이 베트남을 상대로 2대1로 뒤집혔던 것이 개막 후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4대2로 승리하면서 아직 이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안컵 공식 포스터 우승컵 위에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시아를 대표한 스타, 아시아 역대 최고 스타로서 이번 대회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들 가능성에 대해서 아시아 축구 연맹 역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조별리그 순위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A조에서는 개최국 카타르가 1승 3득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중국과 타지키스탄이 무승부로 각각 공동 2위, 레바논이 최하위고요. B조에서는 호주가 인도를 꺾고 조 1위고 무승부를 기록한 시리아와 우즈베키스탄이 공동 2위입니다. 그나마 가장 충격적이었던 1라운드 결과 중에 하나가 중국이 타지키스탄과 비기면서 슈팅 숫자도 20대 10으로 뒤졌고 볼 점유율도 51.4%를 타지키스탄이 기록하면서 이름값이나 지금까지의 피파 랭킹이나 여러 측면에서 중국이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질 뻔했던 상황에서 타지키스탄의 골 결정력이 아쉬웠던 내용이 이어졌거든요. 물론 중국이 경기 막판에 넣었던 골이 논란이 있었던 VAR 체크 끝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는데 이것이 정확한 판정이었습니다. 골키퍼가 뛰쳐나온 상태에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중국 선수가 수비의 행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문제없는 판정이었는데 오직 중국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개최국 카타르와 한 조에 속한 가운데 본인들이 개최할 수 있었던 대회에서 일본 포트 자리를 놓친 것에 이어 타지키스탄전 무승부로 인해 조별리그 탈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베트남을 상대로 4대2로 승리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이 사실은 일본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팀으로 여겨졌는데 전반전에 베트남이 2대1로 앞서가는 충격적인 상황이 나왔다가 전반 막판에 일본이 연속골을 넣으며 3대2로 뒤집었고 후반전에 4대2의 쐐기골을 넣었는데요. 경기 전체 기록을 보면 일본이 58.4%로 점유율에서 앞섰고 슈팅 숫자도 15대 6이긴 했지만 보시는 대로 슈팅을 6번이나 허용했고 유효 슈팅 7대 3, 그러니까 베트남도 3차례나 유효 슈팅을 때리면서 일본의 골문을 충분히 위협했고 2골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실 베트남이 한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 속에 물론 퇴장 선수가 발생했다고는 하더라도 6대 0의 참패를 당했던 팀인데 일본을 상대로는 굉장한 선전을 보여준 것이고 또 그 이후 사실은 베트남이 이라크전 1대0 패배, 키르기스탄과의 친선 경기 1대2 패배 등 굉장히 좀 사실 어려운 경기들을 많이 해왔고 최근에 A매치 대부분을 승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런 베트남을 상대로 고전했던 것은 베트남이 본 무대에 맞춰서 지금까지의 경기들을 조금은 평가전 성격으로 만들어왔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본이 그렇게 압도적인 우승팀으로 무결점의 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가 생겼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첫 경기에 꽤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최정예 멤버로 경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프리미어리거인 브라이튼의 미토마 선수는 부상에서 회복 중이기 때문에 명단에서 빠졌고 아스널 수비수 토미야스 역시 부상으로 인해 아직은 회복 중이다 보니까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풀백으로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허더스필드 타운의 나카야마 유타 역시 이날 경기 엔트리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노 타쿠마와 도안 리치, 그리고 현재 일본 축구의 에이스로 꼽히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 타케오사까지 벤치에 대기하면서 공격 라인 중에서는 페예노르트의 우에다라든지 보훔의 아사노나 셀틱의 마에다 같은 유럽파가 아니라 공격 라인의 유일한 J리그파, 거의 뭐 J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많이 뽑히지 않은 일본인데 가시와 레이솔의 22살 신예인 호소야 마오를 최전방에 배치할 정도로 주력 선수들을 토너먼트를 위해 아끼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일본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발 명단을 살펴보시면 스즈키 자이언이 골문을 지켰고 스기와라, 다니구치, 이타쿠라 선수는 핵심 선수죠. 그리고 스포팅 리스본에서 뛰고 있는 모리타라든지 리버풀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장 엔도 와타루, 그리고 모나코에서 활약 중인 미나미노, 스타드 랭스 프랑스에서 함께 뛰고 있는 나카무라 케이토와 이토 준야,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선발 출전했고, 쇼츠트가르트 수비수죠, 이토 히로키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일본이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호소야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가 됐고, 공격한 미드필드 위치에 미나미노, 그리고 좌우 측면에 나카무라와 이토, 중앙 미드필드로 모리타와 엔도, 포백 라인에 이토 히로키, 다니구치 쇼고, 이타쿠라코, 스기와라, 그리고 골문 스즈키가 지키는 이런 형태였는데, 엔도 선수가 후방 조율사로서 움직이고 모리타가 박스 투 박스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수비적인 커버를 해주고, 미나미노 선수가 2선에서 자유롭게 골을 노리는 플레이를 하면서 이날 2골 1도움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어요. 그리고 나카무라 케이토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역발 윙어로 뛰었고, 이토 주냐는 오른쪽에서 정발 윙으로 뛰면서 확실하게 색깔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일본이고 컴팩트한 축구를 펼쳤는데, 호소야 선수가 그나마 일본에서 유일하게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조금 이제 피지컬이 있는 스트라이커인데 이날은 거의 침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던 투르시에 감독이 박항서 감독의 뒤를 이어서 지휘봉을 잡은 상황인데요. 이전 친선 경기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박항서 감독 체제에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당시 일본을 상대로 비기기도 했고 중국을 잡기도 했고 일본을 상대로 한 점 차의 접전을 벌였던 베트남인데, 그때 핵심 선수인 베트남의 메시로 불리는 꽝아이 선수가 아예 벤치에서 대기했고 꽤 많은 이제 체질 개선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3-4-2-1 포메이션을 통해서 박항서 감독이 구축했던 기존 골자는 유지했지만 더 젊고 조금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투지 넘치는 선수들 위주로 선수 교체를 했고 조금 후방 빌드업도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이런 베트남이 사실은 초반 10분 정도는 조금 팽팽한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 무너졌던 것은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전반 12분이었는데요. 일본의 코너킥 공격을 골키퍼 필립이 쳐내고 흐른 공을 바깥에서 달려들어온 주장 엔도 선수가 과감하게 오른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을 필립 골키퍼가 막아내긴 했거든요. 흘러나온 공이 이제 2선으로 빠져나왔을 때 베트남 수비진의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이 미나미노 선수, 2선에서 득점력도 좋고 특히 모나코에서 최근 좋은 골 감각을 보이고 있는 미나미노를 완전히 프리하게 내버려두면서 슈팅을 내줬고, 필립 선수가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빈 골문에 미나미노가 침착하게 득점을 했거든요. 이른 시간 선제골이 나왔기 때문에 베트남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겠다, 일본이 일방적인 경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불과 4분 만에 베트남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경기를 따라잡았습니다. 전반 16분에 베트남의 도홍중이 올린 코너킥을 니어포스트에서 웅우엔 딘박 선수가 잘라먹는 헤더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 헤더 슈팅이 조금은 행운도 따랐어요. 높이 치솟아 오른 이후에 골키퍼 스즈키 자이언의 손에 닿을 수 없는 뚝 떨어지는 공이 구석 상단으로 이어지면서 기가 막힌 동점골이 됐고요. 그에 이어서 일본이 총공세를 펼치는 와중에 또 한 번 베트남이 준비된 세트 플레이를 통해서 뒤집기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전반 34분 페널티킥 상황에서 왼쪽 후방적에서 높이 올라온 프리킥 크로스를 부이호왕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 스즈키 자이언 선수가 바깥쪽으로 흐르는 것을 몸을 던지면서 툭 건드렸고, 이 공이 바깥으로 흐르는 것 같았지만 빨리 달려들어온 빰뚜원 하이 선수가 빈 골문에 밀어넣으면서 베트남이 2-1을 만들었습니다. 부이호왕 선수가 헤더 슈팅을 하는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는지 VAR 체크까지 이어졌지만 이번 아시안컵은 반자동 오프사이드, 논란의 여지 없이 득점이 인정됐는데요. 하지만 이 2대1 상황을 베트남이 결국엔 지켜내지 못했죠. 특히 전반 막판 추가 시간으로 진입될 때 체력과 집중력이 흔들렸던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엔 45분 리버풀 미드필더 엔도의 전진 패스가 베트남 수비 3명 사이로 빠져들어가면서 미나미노에게 연결됐고, 또 한 번 미나미노를 강하고 타이트하게 압박해주지 못했던 베트남 수비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미나미노가 이 공을 받자마자 굉장히 빠른 타이밍으로 툭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대단한 골 감각을 보이며 2대2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전반 추가 시간에 역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나미노가 공을 잡았을 때 베트남 선수들이 미나미노를 에워쌌지만 그것을 또 역이용해서 미나미노가 빠르게 왼쪽에 나카무라 케이토에게 패스했고, 사실은 이 상황에서 나카무라 선수가 슈팅할 것을 예상하고 베트남 선수 2명이 함께 달려들었지만 이 2명을 빠져나가는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장렬했는데 이 슈팅이 골문 우측 상단 구석으로 감겨 들어갔거든요. 이 골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인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시도한 오른발 감차 슈팅이다 보니까 트위터의 일본 유저들도 이거 손흥민 아니냐, 손흥민 같은 골이었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 한국의 선수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보니까 일본 선수가 손흥민 선수처럼 슈팅을 했어,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급이 다른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아시아 축구연맹이 이번 아시안컵 대회의 공식 판타지 게임,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을 제한된 예산 속에 선수를 영입해서 그 선수들이 실제 대회에서 활약하는 그 포인트에 따라서 내 팀이 어떻게 성적을 내는지, 그게 바로 판타지 게임의 이제 중요한 그 방식인데, 어떤 선수를 많이 선택했느냐, 아시아 전체의 유저들이 아시안컵 공식 판타지 리그에서 어떤 선수를 가장 선택했느냐의 결과가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인 1위였고요. 2위는 또 김민재 선수였어요. 일본이 자랑하는 유럽 리거 쿠보 선수, 토미야스 선수가 공격적인 면이나 수비적인 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손흥민, 김민재가 역시 월드 클래스이고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이자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라이벌이지만 손흥민, 김민재를 바꿔가는, 판타지 리그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도적인 기량이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전반전 결국엔 일본이 3대2로 앞서면서 끝내긴 했지만 쉽지 않은 전반전 내용이었어요. 58%로 일본이 점유율에서 앞섰지만 슈팅 숫자 12대3에서 베트남은 3개의 슈팅을 모두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고 그 등에 2골을 넣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를 했고요. 또 공격 과정에서 프리킥을 8번이나 베트남이 얻어냈습니다. 반면 일본은 2개를 얻어냈다는 것은 오히려 베트남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좋은 장면들을 날카롭게 만들면서 일본이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고, 빅찬스는 결국 1대1이었거든요. 일본이 물론 상대의 박스 안에서 8번이나 슈팅을 했지만 빅찬스는 아니었다. 게다가 일본도 골키퍼의 선방 하나가 있었다는 점들을 본다면은, 또 크로스 패스를 3번 연결해서 2번 성공시킬 정도로 베트남이 이런 높이를 활용한 다이렉트한 축구를 그렇게 피지컬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했다는 것은 결국엔 트루시에 감독이 일본을 잘 아는 감독으로서 일본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보여줬던 전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전반전에 부진했던 호소야 선수를 후반전 시작과 함께 페에노르트 공격수 우에더로 바꿨고, 득점이 필요한 베트남 역시 뚜아난 선수를 빼고 조금 더 공격적인 탄롱러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후반전 들어서는 한 1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이 좀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반전에 보여줬던 역습과 압박과 이런 속도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은 또 이미 리드를 잡은 상태다 보니 굳이 무리하지 않게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경기 템포를 늦추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63분에는 나카무라 케이토를 빼고 사실상 주전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부르크의 도안 리치까지 투입을 했는데요. 63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토 준야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도안리치가 들어오면서 왼쪽 측면을 돌파한 이후 내준 컵백을 수비가 막아냈지만 흐른 공을 모리타가 슈팅한 것 베트남 수비수가 골대 앞에서 머리로 막아내면서 간신히 실점 위기를 넘겼고요. 76분에는 일본이 굉장히 많은 이런 두터운 스쿼드, 선수 중에 두터움, 이런 더블 스쿼드를 구축한 활용을 좀 잘했습니다. 모리타와 스가와라를 빼고 마이쿠마와 사노,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투입하고 또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체까지 실행을 했고요. 84분에는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친 미나미노를 빼주고 부상에서 회복 중인 쿠보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보가 들어가자마자 함께 후반전을 뛴 우에다와 멋진 득점 장면을 만들었고, 이 4대1을 만든 쐐기골이 결국에는 베트남이 끝까지 비길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잃게 만들었는데 이 과정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보면 후반전에는 일본이 마치 스페인 대표팀처럼 공을 소유하고 연결하고 티키타카와 탈압박을 보여주면서 화려하게 경기를 지배했는데요. 85분 엔도의 전진 패스가 기점이었고, 이 패스를 받은 도안 리치가 툭 밀어주면서 상대의 압박을 쉽게 통과해내면서 쿠보가 공을 이어받았을 때 쿠보가 페널티 에리어 앞에서도 우에다에게 공을 또 잘 밀어주고 들어가면서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여기서 우에다는 베트남 수비수가 앞을 가로막자 2명을 제쳐내고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게 수비를 맞고 굴절되긴 했지만 패스와 무브, 패스와 침투, 패스와
터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뤄지면서 굉장히 수준 높게 이어지면서 일본이 멋진 쐐기골을 통해서 베트남을 상대로 역시 질 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디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슈퍼컴퓨터 결과에서 일본 대표팀이 아시안컵 우승 확률 24.6%로 압도적인 조금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대한민국이기는 하지만 14.3%는 조금은 일본에 비해 10%나 낮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좀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세계적인 스포츠 베팅 업체 모두가 사실은 일본의 우승 배당률을 3배 가까이 잡고 있고 한국은 6배에서 7배를 보고 있다는 것. 즉 일본의 우승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베트남과의 경기 물론 아직 일본이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본도 약점이 있다. 무엇보다 역시 고질적인 문제인 최전방 공격수의 날카로움. 물론 우에다가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고 민나메노도 좋은 해결력을 보여줬지만 결국엔 9번 공격수가 확실치 않고 힘이 부족하지 않느냐, 완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일본과 결승에서 만날 경우 잡고 우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첫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도 첫 경기를 곧 치르게 되는데요. 1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바레인과 2조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은 첫 경기 어떻게 보여줄지 아시안컵의 모든 이야기 한국 대표팀의 64년 만의 우승 도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